귀했던 고기가 흔한 음식이 된 건 언제부터였어요? 아, 사실 확인하면 좀 무시무시한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 나 안 볼래. 예. 요게 19세기 미국의 시카고의 도축장. 나 못 이게 뭐 봐. 실제예요? 네. 그림 아니고? 네, 그 유명한 유니언 스톡야드라는 도축장. 이게 도축장이라고 보기보다 약간 자동차 공장, 조선소 같은 느낌입니다. 가축들을 우르르 이렇게 대기시켜가지고 차례로 도축을 하고 내보내서 고기 형태가 된 가축들을 다시 이제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엄청난 대규모 정육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식 축산이라는 거. 이것도 참 마음이 무거워요. 맞아요. 항상 인간은 보면 뭔가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형태를 바꾸는 약간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늘 보이는 것 같아요. 고기한테까지도 늘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내 곁에 있거라 약간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고기의 운명을 바꾼 기술이 있죠. 질소. 질소요? 질소는 뭐예요? 소예요? 아 이거 나올까 봐 내가 조마조마했는데. 뭐 칙소, 흑소, 질소 이거예요? 아니 이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과 아닌가요? 아니 그 질소? 소 얘기하는데 갑자기 질소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아 질소 없다. 질소가 비료가 되거든요. 비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 땅에 지력이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그렇죠. 있죠? 한 장소에서 오래 농사를 한 작물만 지으면 네. 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데 아. 얘가 질소를 다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거름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질소가 있어 그렇거든요. 거름에. 굉장히 똥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없는 것 중에 생명 물질을 그렇지. 주는 거죠. 어. 근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지금 질소로 비료를 만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엄청 대단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 생명도 원자로 돼 있거든요. 주로 CHON 이 네 가지 원자가 제일 중요한 원자예요. 그래서 C하고 HO 이 세 가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인 반면 이 N은 반드시 필요한 원자지만 이거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어. 아, 안타깝게도. 공기 중에 그렇게 많은데도?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데도 응. 왜냐하면은 공기 중에 있을 때 혼자 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원자가 결합된 상태로 있어요. 질소 분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결합이 너무 단단해서 잘 안 깨져요. 근데 생명체가 이 질소를 사용하려면 이거를 깬 형태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깨진 형태를 고정 질소라 그래요. 네. 지금 표현이 이상하죠? 깬 게 고정 질소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깰 수 있어요. 네. 번개가 치면서 번개가 지나가는 곳에 있는 공기의 질소들이 깨져요. 어. 또 하나는 뿌리훅 박테리아라 그러는데 그런 종류의 특별한 박테리아 몇 가지가 얘를 깰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 질소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그 어려운 기술인가요? 바로 그 기술이 뭐냐면은 깨는 그 독일의 그 프리츠 하버하고 칼 보슈가 만든 방법인데요.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서 또 적절한 촉매를 넣어서 이걸 하면은 질소를 깨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기의 연금술이라 그래요. 멋있잖아요. 공기로부터 인간의 비료를 만드니까.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배양육도 보았지만 조금씩 2년 만에 만들어서는 안 돼요. 비료는 그렇죠. 양이 청야에다가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한 그 파이프라인으로 콸콸콸콸 암모니아가 쏟아질 정도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공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대한 공장을 지어야 했는데 이 공장의 규모가 웬만한 마을 규모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질소를 가지고 그렇게 비료를 만들어내는 덕분에
이제 우리가 뭐 곡식 걱정도 덜 할 수 있게 되고 고기 걱정도 덜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멜서스가 인구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를 식량 생산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예측을 뒤집게 해준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질소 비료를 만들게 된 거죠. 대략 계산을 해봐도 현재 인류의 절반이 존재하지 못해요. 아, 못 먹어서? 그 당시에 질소 비료의 그 증가 추세로 쭉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농작물의 총량 가지고 부양할 수 있는 인구의 총 수는 40억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우리 인류는 8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저희 가운데 4명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아, 몰라요. 그럼 MC를 나 혼자 볼 수도 있었던 거네. 저쪽 4분은 안 계실지도 몰라요. 질소라는 성분이 어디서 막 계속해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는 게 질소는 아니라 충분히 많이 있어요. 지구에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원래 이 지구상의 생명체의 총량은 고정 질소로 정해지게 돼 있는 건데 인간이 그걸 깨고 어떻게 본다면 자연이 허용하는 것 이상의 생명체를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교란하는 것이 뜻하지 않은 위협을 가져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걱정은 저는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료로 쓰인 질소가 물속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원래 물속에 있던 질소의 양보다 늘어나니까 그 수생식물 생태계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렇죠. 이 질소가 또 산화물이 되면은 그 온실가스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또 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워낙 많이 쓰니까 지금. 그러니까 난 지구의 역습이란 말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 어떤 형태로 인간에게 보복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가설이 탄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고기도 이제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면서 서서히 이제 인간의 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양소만 생각하면 콩을 먹어도 되고 두부를 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고기에 집착을 했을까요? 사실 이건 좀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물론 어딘가에 고기를 좋아하는 DNA도 있겠지만 그런 문화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일이란 건 아무도 기념하던 날이 아닌데 왕이 생일을 자꾸 기념하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태어난 날을 굳이 기억해서 따라한다든가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 왕이 하던 것, 귀족이 하던 것, 부르주아가 하던 것,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냥 모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단백질 이런 에너지원만 생각하면 충분히 식물로도 다 섭취할 수 있는데 고기를 먹는 그 상류층의 모습이 계속해서 전해져 온 것이 우리가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인문학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비프라는 이름 자체에도 사실 그 역사가 들어있어요. 비프가 프랑스 말이거든요. 아, 영어 아니에요? 프랑스어 비프가? 잘 못하는데 베프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원래 소는 카우, 억스, 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소고기는 비프인 거예요. 그거 몰랐어? 몰랐어. 그러니까 프랑스어 베프하고 같은 건데 영국을 한때 노르망족이 지배를 했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상류층이 되고 왕족이 되고 귀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소고기 요리가 비프인 거죠. 그게 대중화되고 모두가 그걸 먹고 싶어 하게 되고 그래서 소고기 요리는 비프라고 부르고 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배양육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언젠가는 배양육 기술이 아주 발달하겠죠. 그러면 도축장에서 잡는 소가 오히려 더 귀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배양육은 그냥 먹을 수 있는 고기, 도축장에서 잡는 소는 정말 최상위층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봤거든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또 오히려 또 계층을 나누는 이상한 게 될까 하는 걱정도 동시에 드는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사실 있는 게 많아요. 왜냐면 고기가 우리가 살 덩어리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떡심도 있고 근막을 찢어내는 그런 쾌감도 있고 닭발, 뼈 발라먹는 맛도 있고 따라갈 부분이 많은데 솔직히 교수님은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고기와 기가 막힌 삼겹살 오늘 뭐가 더 맛있으십니까? 이제 잠깐 카메라 끄고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자, 클로즈업 하셔야죠.
아, 예. 사서 먹는 건 훨씬 맛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지금 식감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맛을 느낄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소리입니다. 소리요? 네, 청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 맞아. 예를 들어서 지금 감자칩을 드시고 계시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안 나요. 묵묵하면. 짜증나. 그렇죠. 갑자기 짜증났어. 그러니까 그건 소리가 아니라 식감 아니에요? 아니요, 그 소리 자극이 들리잖아.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달걀 맛하고 베이컨 맛이 동시에 나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걸 닭장 소리가 나는 곳에서 그걸 먹으면 달걀 맛이라고. 계란 맛이. 네. 그 다음에 돼지 소리가 나는 곳에서 먹으면 베이컨 맛이라고.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소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 네. 지금 배양육으로 이제 소고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구울 때 음.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안 나면 우리가 고기 먹는 느낌이 잘 안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소리 나요, 안 나요? 구울 때? 아, 좀 나긴 하는데 좀 다릅니다. 예, 예. 소리가 달라요. 아, 예, 예. 그 이제 불판에 사운드 제너레이터, 사운드까지.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딱 올리면 기능이 있는. 이렇게. 그 말씀하시니까 진짜 이게 단순히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고기가 청각도 있지만 후각도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죠. 후각. 코 막으면 이게 사과인지 양파인지 모른다면서요. 네, 식감만 비슷하기 때문에 네. 네, 맛을 느끼는 80%가 사라지니까 20%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호감기 걸리면 그 맞아, 먹을 때 하나도 맛 못 느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냄새가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인간이 냄새를 인지하는 것조차도 아직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데 그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용체라고 해서 결국 뭔가 인지한다는 거는 대상이 있고 그것이 어떤 적당한 것과 결합을 해서 아 뭐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시각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이해된 게 시각인데 시각에는 4종류의 수용체가 있어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라는 게 있어서 3가지 색깔과 명암을 인지하거든요. RGB. 눈으로 망막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이 모습들, 지금 여기 제 앞에 화면들을 이 4가지로 딱 분리해서 뇌로 딱 보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시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청각은 단 한 종류예요. 그 유모세포라 그러는데 그 세포에 압력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만 감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소리의 공간 압력 분포를 바로 뇌로 전달을 해서 아 이런 소리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 후각은 수용체만 알려진 게 400개예요. 이 후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거 냄새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무언가를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랑 무언가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뭐 이미지랑 방정식으로 따지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면 이 냄새로 왔을 때의 충격은 약간 고차 방정식, 막 너무 많은 요소들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사람을 유일하게 시간 여행을 시키는 감각은 후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기억 나와서 얘기한다 그러는데 사실 참기름 냄새를 한번 기억에서 한번 꺼내 보실래요? 네. 꺼내지나요? 머릿속에서 지금 안 되거든요. 꺼내지는데? 나오는데요? 코에서 느껴지세요? 아, 코에서 느껴지진 않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기억나죠. 한번 보았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요. 어머니 얼굴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기억에서 꺼낼 수 있어요. 네. 소리도 베토벤의 뭐 운명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머릿속에 땅땅땅땅 칠 수 있는데 냄새를 한번 꺼내 보세요. 냄새의 기억을 꺼낼 수가 없거든요. 나 꺼내지는데 고소해지는데? 다시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냄새가 이게 가장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히 냄새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몰라요. 아직 과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를 맡으면 바로 과거로 가는 이유는 냄새는 반드시 그 분자가 들어와야지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분자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같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 냄새가 기억을 더 일깨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의 기억은 없어요. 되게 신기한 너무 감각이죠. 어려운 기억이라 그 정보가 정답지가 정확하게 와야만 떠올릴 수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어쩐지 길을 가다가 뭔가 향수 냄새를 딱 맡았을 때 그 향수를 뿌리던 여자친구랑 어디 가서 뭘 했고 어떡해. 뭐 먹었는지 못 잊었나 봐.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늘. 그분이 아내신 거죠? 그렇죠. 나는 이런 거 개발했으면 좋겠어. 너무 바쁠 때는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알약 하나 먹으면 얘가 불어가지고 배를 채우는데 살이 안 쪄.
포만감을 줄 수 배는 있게끔. 부른데 살이 안 쪄. 칼로리가 진짜 낮아. 뭐 곤약 같은 거. 뭐 그런 거 개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요만한 거를 먹어가지고 그게 몇십 배가 불어나는 게 가능은 한 건가요? 그런 소재가 있긴 합니다. 예. 진짜요? 예. 본인의 질량에 비해 한 30 몇 배씩 뿌는 예, 그런 소재들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역도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아니 미국 계속 가니까 나옵니다. 그 씨앗이에요. 씨앗인데 얘가 물에 불려지면 이렇게 커지는 씨앗 가지고 음료를 만들었더라고. 있어요, 음료 있어요. 그걸 짜서 먹으면 포만감이 느껴지고 그거 괜찮던데. 저도 사실 한 알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 알약 이런 거 왜 개발이 안 되지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인문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화성에 관한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했었거든요. 소설가지만 만약에 인류가 화성에 가서 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까라는 질문이 있을 때 요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이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은 식량이에요. 식량을 식량을 먹어야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인문학의 관점에서는 음식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뭐 아침에 식사하셨어요라고 물을 때 이게 식량 드셨어요라는 의미라기보다 우리는 음식을 어떤 걸 드셨냐고 묻게 되는데 그리고 먹는 즐거움이 있어. 네, 그러니까 어떤 영양소를 칼로리를 어느 정도로 공급하고 하는 거를 넘어서서 네. 이 사람은 화성에 가서 뭘 먹어야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작가님은 있지. 화성에 가서도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담소를 나누면서 스테이크를 썰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일 수도 있죠. 굳이 화성까지 갔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제1차 세계대전을 대학원 때 전공을 했는데 그 전쟁이 종결된 원인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음식이 제대로 보급이 됐나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어느 정도는 보급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먹을 만한 게 아니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삼겹살과 소주를 못 먹는 김치찌개를 못 먹는 그쵸? 전쟁이 5년간 지속되면 사람 미치죠. 네, 기존의 이론으로는 식량이 있으면 충분히 전쟁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문명 사회는 못 버텨요. 그러면은 전쟁을 지지를 하지 않게 되고 우리 그만하자라고 하게 되는. 근데 이거는요 우리 이과 입장에서 선결 조건이 해결이 돼야 그 위에 추가적으로 장착이 가능한 부수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배부른 얘기죠. 아니 이게 일단 왜냐면 살아야 되는데 저도 배부른 소리라고 하려다가 너무 센 거 같아서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세셨어요. 교수님 좀 굉장히. 셌어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물론 추구해야 될 방향은 맞죠. 사실 당장 지금 그 로켓을 타고 가는 우주인들도 그냥 알약 몇 개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영양소만 따진다면. 하지만 그게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위장이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금방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좀 재밌게 보려고 얘기한 거지만 근데 강하게 말한 이유가 지금 화성 탐사 같은 경우는 음식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 산소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순간 제가 발끈해서 얘기한 건데 근데 이거는 좀 다른 포인트인데 화성에 간다고 하면 음식까지 생각할 수 있는 지경이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요. 초창기 탐사는 아마 식량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한 방에 해소할 수 있는 게 세포 농업 아닌가? 약간 그 생각이 불현듯 들긴 하거든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그 세포 농업 기술로 만든 그 배양육도 아직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있어요. 뭐예요? 왜냐하면 근육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그 생물 의약품에서 쓰이던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생물의약품. 네네네. 사실 의료용으로 뭐 만들 때는 굉장히 고순도의 물질, 99.9%의 물질들, 기기도 굉장히 다 고가의 장비들을 써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소세포는 인간 세포에 비해서 좀 덜 순수한 소재를 써도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잘 자란다든지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소재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세포를 키우기 위해서는 배양조에서 세포를 키워야 되는데 그거 다 전기로 돌리는 거거든요. 지금 엄밀히 계산하면은 탄소 배출량이 지금은 그렇게 낮진 않아요. 지금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제일 개선해야 될 문제고요.